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교양대학의 양준석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토론의 기회를 주신 신철식 대표 회장님과 또 행사를 주최하신 선생님들께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바로 토론에 들어가면은 먼저 브루스 커민스 및 많은 기존 연구의 주장, 즉 이승만과 미국이 해방 초기부터 38선 이남 만에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주장은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실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은 이승만을 반공투사로서만 고착화해서 만든 캐릭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물론 이제 이승만 박사의 반공은 물론 반공은 했지만은 반공보다도 반공 이전에 좀 더 국가의 실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했던 그 지도자라는 그런 면모는 좀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반공 투사로서의 캐릭터만 강조하면서 이런 부분이 희석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런 것들이 이승만 박사가 단독 정부만 수립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냉전의 반공 독재 서사와 연결해서 이 해방 초기를 이해하려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출발점의 역할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고찰을 할 필요가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박명수 교수님의 연구는 이승만의 해방 초기 계획이 단독 정부보다 오히려 38선 철폐와 통일정부 수립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임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자료로부터 어떤 상식적인 이해의 흐름으로 다시 재고찰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박명수 교수님 연구가 해방 초기 이승만의 계획이 상식적인 이해 또는 상식적인 흐름에서 차원에서 조망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자는 이 연구의 학술적 기여를 약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해보려 합니다. 우선은 이 연구는 해방 초기 연구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독립촉성중앙협회나 비상국민회의나 이런 단체들이 단정 수립을 위한 단체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 단체들의 출범 배경과 주요 주장들을 재검토하면서 이 단체들의 목표가 단정이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명수 교수님은 제1차 미소공의부터 지속적으로 38선 철폐 후 정부 수립, 즉 통일정부를 주장하는 이승만의 활동이 미소공의를 기점으로 임시정부 수립으로 전환되는 그 사실을, 그리고 이 단체들이 목표했다는 것들을 통일을 중심으로 목표했다는 사실들을 사료를 통해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역사적 사실, 역사적 개별적 사실에 대한 평가와 위치가 여론에 의해서 흘러가거나 기존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끌려서 진행된다는 것에 무척 경계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학술적 검토에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 자리 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명수 교수님의 연구는 해방부터 1940년 6월까지의 과정을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분석을 통해서 이승만의 통일정부 수립 의지를 일반적 주장이 아닌 학술적 검토가 가능한 대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승만이 출범시킨 단체들을 연대기적으로 추적하면서 동시에 미 국무부의 입장, 미 군정의 입장, 또 이승만의 입장과 계획이 관점이 충돌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당대를 굉장히 시간적, 공간적으로 교차하는 그런 분석을 하면서 이승만의 통일정부 구상에 대한 주장을 연구 대상으로 끌어올려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다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연구는 새로운 1차 자료를 통해서 이승만의 연구가 새로운 2차 자료를 굉장히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하고 있다는 차원입니다. 특히 새로운 점이 이승만이 아까도 박명수 교수님이 발표하셨듯이 해방당에 가장 먼저 서신을 보낸 지도자가 미국도 영국도 중국도 아닌 바로 이제 소련의 스탈린이라는 것, 그 내용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위한 그냥 서신 송부 정도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룩한 소련의 성과를 굉장히 찬양하고 소련에 있어서의 독립된 한국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소련에 다시 강조하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승만 박사를 반공투사만으로 규정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규정인가. 정영환에 있는 이승만 박사에 대한 단서적 평가에서 좀 더 실리적
그 이익을 강조했었던 지도자로서의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 에머리 우드월의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중요한 사료적인 부분들, 이승만의 정업선언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들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발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약간의 연구 보완을 위해서 제가 이제 궁금증이 발생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남만의 정부 수립을 위한 우두월 문서에 대해서 이 연구가 후반부에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서가 예를 들면 1946년 4월에 작성되고 발표자의 박명수 교수님의 의견도 이승만 박사가 이 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이 문서를 기초로 해서 정업선언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이런 그 주장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서를 통해서 정업선언을 준비하고 있던 이승만 박사가 바로 직전까지 46년 5월 이전까지 그 단정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고 선 3.8선 철폐를 강조하고 있는데, 물론 이 과정을 전략적 유용성이라고 할까요? 아까도 말씀하셨던데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많은 예를 들면 뭐 진보적인 또는 좌파를 더 설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고정된 그 이승만의 그 전략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서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들에서 좀 더 이 연구 결과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선 3.8선 철폐를 가장 우선시하던 시점, 그리고 우선 통일정부도 가능하다라고 또 인식했던 시점, 또 마지막으로는 남방만 임시정부를 설치해야 된다 하는 시점, 이 시점들이 이 연구 안에서 조금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훨씬 더 그 연구 성과가 일반 학계와 대중에게 좀 더 강하게 어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께서 오늘 세미나집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부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특징적으로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1월 연설에서 한반도를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측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련이 점령해서 지금 한반도라는 한 몸이 조동강이 났다고 인식하고 있는 그 내용을 선언에 발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근데 이러한 한반도를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이승만 박사의 인식은 그로부터 3년 후인 1948년 3.1절 기념식에도 다시 발언을 합니다. 이때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발언했냐면은 죽어가는 몸을 살아있는 편이라도 완전히 살려서 죽은 편을 살리기 위해 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한반도를 한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승만 박사의 인식이 참으로 일목요연하게 45년부터 48년까지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자체가 이남과 이북이 같이 공존해야만 한 몸이다라고 인식한 이승만 박사에게 한반도 이남만의 정부는 미완성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승만 박사께서 정업 발언에서 그 다음날 정업선언에서나 그 다음날에서나 기자회견에서 남방에서만이라도 무슨 조직이 임시정부가 조직되기를 바란다, 이런 용어를 계속 사용하거든요. 이게 해방되었지만은 아직도 이제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절박함에서 나타났던 필요성의 표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자면은 발표자께서 평가하신 대로 단독 정부의 수립이라는 이승만의 선택은 이승만이 구상한 선택지 중에 최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는 이제 단독 정부가 아니라 통일 정부를 구상한 것, 그리고 남북한 합동 정부를 구상한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식적인 이해 과정을 오히려 수많은 사료를 통해서 이 과정을 고증을 해야지만이 현재 이승만 박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됐다는 것이 오히려 저 학자적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서글픈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의 국가 구상의 본질을 드러낸 박명수 교수님의 중요한 연구 성과가, 그리고 그 의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도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교수님, 5분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이나 줘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두월 문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입니다. 1946년 4월 미 군정의 법무국장입니다. 그 사람이 만든 문서인데 그
거기에 의하면은 가능한 3개월 이내에 헌법을 만들고 6개월 이내에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미국 정부가 그 정부를 인정을 하고 정부 수립에 메가더가 와서 북한을 향해서 한반도는 나눠줄 수 없다, 한반도는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1946년 4월 미 군정이 계획했던 문서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승만 박사가 만든 문서가 아니고 미 군정이 만든 문서인데, 그 문서를 올리버, 이승만의 가장 가까운 올리버가 그 문서를 교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있었고, 이 우드월이 사실 1946년 말 미국 갔을 때 미국 이승만과 한 팀이 돼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승만 박사가 1946년 미 군정이 남한의 단정 수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얼마나 동의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이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그 당시에 1946년 4월에 한 말을 보면은 반절은 수긍하고 반절은 거부하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수긍한 것은 뭐냐면은 서로 38선이 철폐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협의 대표 구성을 위해서 북한 대표와 남한 대표와 같이 만날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통일의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처음에는 무조건 38선 철폐를 얘기했다가 소련이 38선 철폐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군정 제1차 미소공예를 보면요, 38선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요, 소련한테 38선 문제를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협상 그만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치가 제일 마지막에 협상이 안 될 때에 38선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얘기했어요. 이만큼 38선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도 소련 입장에서 금방 38선 철폐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은 북한에 있는 지도자와 남한에 있는 지도자가 서로 만나서 협의기구를 만들면은 그래도 통일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5선의 입장이었고, 따라서 제일 첫 번은 절대 38선 철폐를 주장하다가 나중에 38선을 놔주고 교류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이 교류하는 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다,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